인생은 끝났다고 느낀 그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임신 8개월 손에 쥔 돈은 $100뿐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그녀가 겨울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기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역 바닥에 쓰러졌던 그 여자가 2년 뒤 파리 예술 전시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작품은 세계를 감동시켰고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눈물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밤들이요. 과연 절망 끝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년 뒤 대박난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아말 나세르입니다. 23살 리야드 왕립 발레단의 솔리스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레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무대에 선다는 것, 그것도 몸을 드러내는 예술을 한다는 건 늘 눈총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자유로웠으니까요.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저를 비추면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아니고 사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춤추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국제 교류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중동 예술가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였죠. 저는 그곳에서 이도현을 만났습니다. 29살 전통 목조 건축을 연구하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공연장 뒤편에서 긴장을 풀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옥의 지붕 곡선을 보면 발레리나의 팔동작이 떠올라요. 고개를 들어보니 안경을 쓴 남자가 멀리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건축과 춤이 어떻게 닮았다는 거죠? 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중력을 거스르잖아요. 지붕은 위로 올라가고 발레리나는 공중에 떠요.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예술이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저 몸을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 안에서 건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연은 과묵했지만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아이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제 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국에 가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도현은 한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와 지붕, 나무 기둥, 마당에 핀 감나무. 저는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란 리야드의 안뜰과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방석 가게를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방석이요? 그게 뭔가요? 도현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 앉을 때 까는 천방석이라고. 저는 상상이 안 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카펫을 깔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현과 함께 그 마당을 걷고 그의 어머니가 만든 방석 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모습을요.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외국인과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라니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말,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연을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먼저야.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을 버린 불효녀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도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말, 나 한국 가야 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회사가 부도났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 집도 날아갔고 빚이 너무 많아. 미안해, 아말. 3개월만 기다려줘. 정리하고 다시 올게.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저는 도현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꼭 돌아올게. 약속해. 도현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병원에서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2개월. 저는 혼자였고 도연은 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혼 임산부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갈 것인가.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도현의 아이,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도연이 준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그걸 팔아서 $100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사기에는 부족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중고 항공권을 샀습니다. 환승을 3번이나 해야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도연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리야드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한국으로, 도연에게로, 제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서울에 도착한 건 12월이었습니다. 겨울이었죠. 리야드에서는 겨울에도 따뜻했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도현의 주소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로구 어딘가 방석 가게.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어도 할 줄 몰랐고 지도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요. 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줬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정확한 주소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못 찾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현이 준 주소가 불완전했던 겁니다. 그냥 동네 이름과 가게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서울역은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고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역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돈은 이제 $50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고 추웠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얀 눈송이가 손에 떨어지는 걸 보며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아랍어로, 손짓 발짓으로. 하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젓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속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쌓인 차가운 바닥에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도현을 못 만나고 이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사람 쓰러졌어. 누가 좀 도와줘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혹시 아말이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어디 있어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현 엄마야. 김정자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저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병원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집은 광장시장 근처 좁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한옥이라기보다는 낡은 단칸방에 가까웠습니다. 도현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집은 이미 팔렸고 이제는 이 작은 방만 남은 거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꺼내줬습니다.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일단 누워. 애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도현은 어디 있어요? 정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 마셔. 얘기는 나중에.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걸 마셨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민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현이 너 얘기했어. 사우디에서 온 발레 하는 애라고. 그런데 왜 혼자 왔어? 저는 말했습니다. 도현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지만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정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이는 지금 부산에 있어. 어선에서 일해. 빚 갚으려고. 어선이요? 그래. 배 타고 바다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거. 돈이 급하니까 거기 갔어. 한 번 나가면 3개월은 연락 안 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현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 돌아와요? 글쎄. 빚이 얼마나 많은데. 2년은 걸릴걸. 2년.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린단 말입니까? 아이는 곧 태어날 텐데요. 정자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여기 있을 거면 일해야 해. 공짜로 밥 먹을 순 없어. 일이요? 내가 방석하게 해. 광장시장에서. 거기서 같이 일해. 할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발레 외에는 해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내일부터 나와. 근데 임신한 몸으로 힘들 거야. 각오해.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현은 멀리 바다에 있고 저는 낯선 나라에서 임신한 몸으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광장시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수백 개의 가게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나다녔습니다. 정자 어머니의 가게는 시장 안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은 평상 하나와 방석 더미가 전부였죠. 여기 앉아서 손님 오면 값 부르고 포장해줘. 할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것만 외워. 나머지는 손짓으로 해.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왜 있어? 말도 안 통하네.
다른 데 가자. 저는 매번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뭐라고 해도 웃어. 화내면 안 팔려.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지만요.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 가게 아줌마는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정자 씨, 며느리 데려왔어? 근데 왜 저런 애를? 내일이니까 신경 꺼. 정자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도 부끄러워한다는 걸. 외국인 며느리를 둔 게 창피한 거였습니다. 임신한 배는 점점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제 배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갔대? 바다에서 일한대요. 에이, 그냥 도망간 거 아냐?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에는 방석을 꿰맸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재봉틀로 방석 겉감을 만들고 저는 손으로 끈을 달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 손재주 있네. 발레만 했다며? 정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발레 의상 만들 때 자수를 배웠어요. 무대 의상은 손으로 다 장식하거든요. 그래? 그럼 이것도 해볼래? 정자 어머니는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전통 자수가 놓인 천이었는데 실이 풀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어? 저는 천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수 기법은 달랐지만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천을 돌려줬습니다. 풀어진 자수를 모두 다시 꿰맸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진짜 잘하네. 이거 팔 수 있겠어. 그날 밤 정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줬습니다. 많이 먹어. 애기한테 좋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결혼 예물로 줄 방석 좀 만들어주세요. 뭔가 특별한 걸로요. 정자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방석은 단순한 패턴이었거든요. 특별하게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는 사우디에서 배운 아랍 자수 기법을 떠올렸습니다. 기하학적 패턴, 금실로 놓는 장식, 화려한 색감. 저는 한국 천에 아랍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손가락이 피가 날 정도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방석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의 소박함과 중동의 화려함이 만난 작품이었습니다. 손님은 그 방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이런 디자인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손님은 방석을 사갔습니다. 그것도 2배 값을 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손님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 방석 하나 주세요. 저도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외국인이 만든 특별한 방석이라고. SNS에도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죠. 광장시장 숨은 명소, 중동 감성 방석.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직접 가봤는데 대박이에요. 외국인 며느리가 만드신대요. 너무 예뻐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라, 이거 진짜야?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저도 놀랐습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난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발레를 출 수 없게 된 지금 바늘이 제 새로운 춤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 연합회 이사 박화진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시장에서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잘 나가네? 네, 덕분에요. 근데 말이야, 외국인 앞세워서 장사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우리 시장 이미지가 뭐가 돼? 무슨 소리예요? 애가 만든 건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많지. 불법 체류자 아니야? 신고하면 쫓겨나는 거 알지?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비자 문제를 깜빡한 겁니다. 관광 비자로 왔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걱정 마. 내가 봐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매출의 30% 나한테 줘.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 정자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화진은 그만큼 힘이 셌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30%를 떼이고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이 팔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똑같은 방석이 나타났습니다. 제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짝퉁이었습니다. 가격은 절반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정자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싼 쪽으로 갔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반값이면 누가 비싼 걸 사겠습니까?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10개씩 팔리던 방석이 이제는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문 닫겠네. 설상가상으로 제가 쓰러졌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들면서 몸이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병원에 갔지만 입원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입원을 포기했습니다. 집에서 쉬어. 내가 약 사올게. 하지만 약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자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 없었고 정자 어머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라, 미안해. 정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사실 너 처음 봤을 때 내가 밉지 않았어. 그냥 내 처지가 창피했던 거야. 저는 손을 뻗어 정자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받아준 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너도 엄마가 될 애인데.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제가 직접 싸워야 한다고.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정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을, 제 손을, 제가 만드는 방석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저는 이 방석을 손으로 만들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요. 이건 그냥 방석이 아니에요. 제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제 아이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에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 2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영상이 터졌습니다. 조회수 100만. SNS에서 공유되고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임신한 사우디 여성, 한국에서 혼자 분투. 광장시장의 숨은 예술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니 자랑스럽네요. 방석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건, 200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마라, 이거 진짜야? 네, 어머니.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봐 준 거예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말 씨, 왜 한국에 오셨나요? 제 남편을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쓰러졌을 때 구해준 것도,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준 것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반응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 기념품으로 제 방석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방석이 청와대에 간대요. 정자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마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단순히 도현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는 걸. 제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제가 진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김정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도현 씨 보호자이신가요?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 원양어선에서 작업 중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부산해양병원에 이송 중입니다. 정자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야 해요. 그래, 가야지. 근데 너는 애 있잖아. 어떻게? 같이 가요. 저도 도현을 봐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새벽 첫 KTX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자 어머니는 계속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저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는 신께 도현이 무사하길.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은 항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배에서 다친 선원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었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도현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수술이요? 네, 다리 골절이 심해서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어머니고요. 이 사람이 아내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많이 다쳤어요. 철심을 박았고 재활이 필요합니다. 걸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은 재활 치료를 해야 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면회는 언제 가능해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지금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이에요. 우리는 병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바닥에 기대어. 저는 배가 당겼습니다. 아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자 어머니가 제 배를 만졌습니다. 애가 아빠 만나고 싶은가 봐. 네, 저도 그래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다리에는 깁스가 돼 있었습니다. 도현은 우리를 보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락도 못했어. 배에서는 전화가 안 됐어.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도현은 제 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말, 너 지금. 네, 우리 아이예요. 도현은 다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이제 함께 있으면 돼요. 그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선 회사가 보상을 거부한 겁니다. 산업재해 보험이 없어요? 회사 측에서 이도현 씨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돼요. 도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 이도현은 원양어선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보상을 거부합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뭐야? 회사 이름 공개해. 청원 올려야겠다. 언론에 제보하자.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원양어선 산재 은폐 의혹. 외국인 아내의 호소, 국민 분노. 회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하겠습니다. 도현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왜? 도현이 물었습니다. 이건 당신 다리값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명예예요. 이 돈으로 해양 노동자 재단을 만들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정자 어머니는 저를 안았습니다. 아마라, 넌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해 여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이하림. 평화를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 국제 인테리어 박람회에서 초청장이 온 겁니다. 제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요? 네, 당신의 방석은 예술입니다. 세계에 알려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파리라니.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가봐. 너의 꿈이잖아. 하지만 아이는? 내가 돌볼게. 어머니도 계시고. 정자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가. 우리 며느리가 세계에 나가는 건데. 내가 손자 키울게. 저는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외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파리 박람회장은 웅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제 부스는 구석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죠. 저는 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한국 천의 아랍 자수를 놓은 방석들, 조각보를 활용한 벽걸이, 그리고 도연의 다리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 하지만 첫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작품 중 하나가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겁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정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작품이 망가졌어요. 어떡해요? 정자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라, 조각보 알지? 네, 알아요. 조각보는 찢어진 천 조각을 모아서 만드는 거야. 상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서 예술로 만드는 거지. 너도 그렇게 해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상처를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작품을 그대로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작품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치우지 않습니다. 상처도 우리 삶의 일부이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조각보의 철학처럼 상처를 꿰매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감동했습니다. 이건 진짜 예술이야. 스토리가 있는 작품이네. 심사위원들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최고상 아말 나세르.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언론이 저를 향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게 아닙니다. 제 시어머니 김정자, 제 남편 이도현, 그리고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저는 도현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집을 짓자. 집? 응, 한국과 사우디가 만난 집. 살라마녹. 평화의 집. 우리는 양평의 땅을 샀습니다. 작은 언덕 위였습니다. 도현은 다리를 절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한옥 기와를 얹고 여기에 아랍 아치를 만들자. 그리고 안뜰에 감나무를 심어요. 우리 하림이가 자라면서 볼 수 있게. 6개월 뒤 집이 완성됐습니다. 모로코의 붉은 벽과 한국의 푸른 기와가 어우러진 집이었습니다.
안뜰에는 분수가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가 자랐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그 집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집은 처음 봐. 어머니 방도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래, 같이 살자. 우리 손자도 여기서 키우고. 집들이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광장시장 상인들, 언론 사람들, 그리고 SNS로 저를 응원해준 분들. 도연은 감나무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두 세계가 만난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예요. 우리 가족의 세계입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 2년 전 서울역 바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림이 엄마이고 도현의 아내이고 정자 어머니의 딸입니다. 정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하림이가 감나무 아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도현은 절뚝거리며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밤이 됐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도현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행복해? 네,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하늘도 서울의 하늘도 파리의 하늘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한국은 이제 제 고향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 차가운 땅이 이제는 제가 뿌리내린 따뜻한 땅이 된 겁니다. 아마라. 정자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내일 광장시장 가야지. 주문 밀렸어. 저는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방석을 꿰맸습니다. 이 바느질은 더 이상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증거였고 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있었고 정자 어머니가 있었고 하림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서울역에서 쓰러졌던 그 여자가 이제는 파리에서 상을 받는 예술가가 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홀로 비행기를 탔던 그 여자가 이제는 새 가족과 함께 웃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라는 걸. 도현의 사랑, 정자 어머니의 사랑, 한국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나무에 물을 줍니다. 하림이와 함께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림아, 이 나무는 할머니가 심으신 거야. 우리가 잘 돌봐야 해. 네, 엄마. 하림이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둘 다 배웁니다. 두 언어, 두 문화, 두 세계. 하지만 하림이에게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하림이가 자라서 이 집을,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길 바랍니다. 내 엄마는 사우디에서 왔어.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 태어났어. 그리고 나를 낳았어.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저는 광장시장에 갑니다. 정자 어머니와 함께요. 그리고 바늘을 듭니다. 한 땀 한 땀 저의 사랑을 꿰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가게에 옵니다. 방석을 사러, 이야기를 들으러, 그리고 희망을 얻으러. 아말 씨, 저도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저는 다시 서울역에 갑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서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그 자리에서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시작됐구나. 내 새로운 삶이, 내 진짜 인생이. 그리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한국에게, 이 땅에게, 이 하늘에게, 그리고 모든 것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줘서, 저를 일으켜 세워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이제 저는 아말 나세르가 아닙니다. 저는 이도현의 아내, 이아림의 엄마 김정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서울역에서 쓰러진 여자가 파리에서 상을 받고 양평에서 평화를 찾은 이야기. 절망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쓰러진 적이 있고 누군가에게 구조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처럼요.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춥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어느덧 제 키만큼 자란 나무예요. 하림이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자랐던 그 나무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하림이가 뛰어놉니다.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아랍어로 저에게 속삭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채웁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하다고 말하면 곧 불행이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부엌에서 도현이 아침을 준비합니다. 절뚝이는 걸음거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교합니다. 계란을 부치고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요리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현이 부엌을 맡았습니다. 당신이 밤새 작업했잖아. 내가 할게. 그의 그런 배려가 고맙습니다. 다리를 다친 이후로 도현은 더 섬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가족을 먼저 봅니다. 아침마다 하림이를 안아주고 제 어깨를 주무르고 정자 어머니께 차를 올립니다. 여보, 밥 먹어. 저는 밥상 앞에 앉습니다. 도현이 만든 아침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하림이가 제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정자 어머니는 건너편에서 반찬을 집어줍니다. 아마라, 이거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하림이 엄마가 건강해야지. 저는 웃습니다. 정자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는 제 진짜 어머니가 됐습니다. 제가 아플 때 간호하고 제가 울 때 안아주고 제가 웃을 때 함께 웃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갈 거예요? 그럼. 주문이 밀렸어. 너도 같이 가야지. 네, 하림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갈게요. 밥을 먹고 저는 하림이를 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웃습니다. 이 웃음이 제 전부입니다. 하림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엄마는 없다는 걸. 그저 사랑하는 엄마가 있을 뿐이라는 걸. 저는 하림이에게 2개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와 아랍어. 2개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복과 아바야. 2개의 음식을 먹입니다. 김치찌개와 쿠사. 하림이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엄마, 나는 2개를 가진 거야? 그래, 하림아. 너는 2-3개를 가진 행운아야. 하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맞이합니다. 아말 씨, 하림이 요즘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그래요? 네, 어제 그린 그림 보세요. 집 그림인데 한옥이랑 아랍 건축이 섞여 있어요. 창의적이에요. 저는 하림이의 그림을 봅니다. 푸른 기와와 붉은 벽이 한 화면에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분리가 없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하나입니다. 잘했어, 하림아. 엄마, 나 오늘도 그림 그릴 거야. 그래, 많이 그려. 하림이와 헤어지고 저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광장시장은 여전히 북적입니다. 5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설렙니다.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가게에 도착하면 이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말 씨, 저번에 주문한 방석 나왔어요? 네, 잠시만요. 저는 포장된 방석을 꺼냅니다. 손님은 방석을 보고 감탄합니다. 역시 예쁘네요. 선물하면 엄청 좋아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손님이 가고 저는 다시 바늘을 듭니다. 정자 어머니가 옆에서 재봉틀을 돌립니다. 우리는 말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정자 어머니가 김밥을 싸옵니다. 먹어. 아침에 별로 안 먹었잖아. 어머니는요? 나도 먹지. 같이 먹자. 우리는 가게 뒤편에 앉아 김밥을 먹습니다. 시장 소음이 들리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아마라, 너 요즘 꿈이 뭐야? 정자 어머니가 갑자기 묻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꿈이요? 응,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는 웃습니다. 많아요. 하림이 잘 키우는 것, 도현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 어머니 건강하게 모시는 것. 그것만? 아니요. 제 작품으로 전시회도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어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요. 정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정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습니다. 아마라, 나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우리는 눈물을 참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시장에서 울면 손님들이 걱정하니까요. 저녁이 되면 저는 하림이를 데리러 갑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깁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림이는 제 손을 잡고 걷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쥡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도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다녀왔어요. 응, 고생했어. 씻고 와. 저는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5년 전과는 다른 얼굴입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마루에 앉습니다. 하림이는 도연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정자 어머니는 TV를 보고 저는 뜨개질을 합니다. 여보. 도연이 부릅니다. 응? 행복해? 저는 웃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 그래. 도연은 제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은 거칩니다. 바다에서 건축 현장에서 그리고 부엌에서 일한 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제게는 가장 부드럽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해? 연락이 끊겼을 때 나는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그때 정말 힘들었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알아. 이제는 알아. 저는 도연의 어깨에 기댑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밤이 되면 하림이를 재웁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저를 올려다봅니다. 엄마, 이야기해줘. 무슨 이야기? 엄마가 한국에 온 이야기. 저는 미소 짓습니다. 하림이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엄마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 겨울이었고 눈이 내렸어. 그리고 서울역에서 쓰러졌는데 할머니가 구해줬어. 할머니 멋지다. 그래, 할머니 정말 멋져. 그 다음에 엄마는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하림이를 낳았어. 나? 응, 너.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
하리미는 웃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잘 자, 내 사랑. 방을 나와 저는 작업실로 갑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게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저는 작품을 만들고 꿈을 꿉니다. 오늘은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합니다. 한국의 매화와 사우디의 야자수를 결합한 패턴입니다. 종이에 스케치를 합니다. 선을 긋고 색을 칠하고 상상을 현실로 옮깁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봤던 별과 같은 별입니다. 별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미래를요. 언젠가 저는 더 큰 전시회를 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파리에서, 그리고 리야드에서 제 작품이 세계를 돌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서울역에서 쓰러진 여자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사랑을 찾았는지,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하리미가 자라면 함께 사우디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자란 리야드를 보여주고 제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끊긴 상태지만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져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리미의 아이들을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자 어머니와도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걷고 웃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낯선 여자, 외국인, 임신한 몸을 받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은 따뜻합니다. 시장 상인들, 손님들, 그리고 SNS에서 응원해준 모든 분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노력하면 인정받고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레 무용수에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나라 덕분입니다. 한국은 가족의 나라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자 어머니와 저처럼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진짜 모녀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서울역 바닥에서 쓰러진 제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살 겁니다. 하리미를 키우고 작품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언젠가 제가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곳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한국인으로서요. 문이 열립니다. 도현이 들어옵니다. 아직도 작업해? 응, 거의 다 했어. 쉬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나 행복해서 안 힘들어. 도현은 저를 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습니다. 여보, 내가 말 안 했지? 뭘?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는 울컥합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감나무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도현과 하리미와 정자 어머니가 일어나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정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 정말 좋아요. 산책 갈까?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동네를 걷습니다. 하리미는 앞서서 뛰고 도현은 제 손을 잡고 정자 어머니는 옆에서 걷습니다. 엄마, 저기 꽃. 하리미가 소리칩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 봄을 알립니다. 예쁘다, 하리마. 엄마도 예뻐. 저는 하리미를 안아 올립니다. 아이의 웃음이 봄바람처럼 가볍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구나. 저는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이 사람들을, 이 나라를.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 행복을 지키겠다고.
매일 감사하며 살겠다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그것이 제가 한국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니까요. 저는 아말입니다. 사우디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